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린혜입니다. 오늘도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는 이야기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요즘은 남북 관계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 해소화에 대한 아니면 비전에 대한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뭐 처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랑 관계없이 우리 맞아요. 이리나 씨 고향인 구소련과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38선을 그어놨고 그 38선을 그었는데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우리 이념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여기는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댔고 저 38선 이북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소련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탈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독재주의죠. 독재주의 맞아요. 네, 공산 독재주의지. 우리가 지금 뭐 소뚜껑 보고 뭐 논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우리 용어에 대해서 북조선이 쓰는 용어는 무조건 나쁜 걸로 알고 공산주의가 나쁜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하나의 그냥 이념일 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뭐 사회주의 얘기하면은 무슨 빨갱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였어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게 더 이제 사회주의 제도에 꽂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걸로 공산당은 나쁘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스탈린 공산주의가 있고 유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유럽을 잘 아실 거예요. 북유럽 쪽에 이제 갖고 있는 공산주의 개념은 전부 유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이쪽에는 이제 유로 공산주의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갖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독립군들이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그때의 대부분의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이 빨갱이라고 하는 논리가 언제 시작이 되나니까 1920년대에 시작이 돼요. 1920년대에 동경에 이제 이 유로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유로 공산주의의 제일 큰 가치가 뭐냐면은 평등이야. 그렇죠. 평등. 그러니까 지금 스탈린 공산주의 말고 아니요. 그렇죠. 유럽에 말하는 이제 유로 공산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평등.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사회에서 전황이 이렇게 보니까 공산주의가 막 득세를 하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평등을 외치니까 천황이나 자기나 똑같이 평등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나쁘죠. 그러니 공산주의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평등주의와 평등 사상을. 그러면 그 당시에 김원봉이나 우리 하여튼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아나키스트의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 공산주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탈린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른 관계가 그러니까 유로 공산주의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이 이제 이 변화가 오죠.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스탈린 공산주의로 변해가요. 그건 완전히 이 변종입니다. 그 변종의 스탈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독재주의죠. 뭐 우리가 말하는 1984년도 그 누구죠? 조지 오웰이 쓴 그 책에 나오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하나의 스탈린 공산주의, 그래 유로 공산주의에서 스탈린 공산주의로 가는 그 책이 조지 오웰이 쓴
애니멀 팜이라고 하는 동물농장 꼭 읽어보세요. 알았어요. 꼭 읽어볼게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책은 유럽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스탈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돼지와 닭과 뭐 이런 동물들이 농장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분배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재밌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뭐 분단이 그런 김일성의 독재주의 그러니까 스탈린 공산주의가 이제 북조선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악마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북조선 얘기하면은 뿔 날린 도깨비 같은 공산당 빨갱이들 이렇게만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근데 사실 이제 이 남북 간의 물꼬를 제일 처음에 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양쪽에 그 보수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김일성도 그 보수주의고 박정희도 그 보수주의자들 원래는 이제 진보주의 성격인데 정권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둘 다 보수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 다시 얘기해서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은 엄청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뀌는 거.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데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거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보수의 그 뿌리는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게 보수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보수 자칭 보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후락을 보내죠. 이후락 씨를 이제 평양에 살짝 보냅니다. 71년도에 보내요. 맞아요. 71년도에 보내갖고 이제 거기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뭐 우리는 그때만 해도 뿔 달린 김일성인지 아는 물론 혹은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알아요 그거? 아니요 몰랐었어요. 김일성 어떻게 혹이 있었어요? 예, 혹부리 영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후락 씨가 거기를 갔다 와서 1972년도 7월 4일 날에 남북 실사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 번영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 그때 그 적십자도 남북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을 그렇죠. 이제 처음에 상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책 읽어요. 책에서 남북 관계 관심 많아서. 예. 어디서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남북이 교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 서로 간에 이제 남북 간 기본 교류죠. 기본 교류의 그 이산 가족만 이제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상당히 소극적 교류죠. 그런데 하나 또 박사님 여쭤볼게요. 옛날에 북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손해 봤잖아요. 북쪽에. 그러면 남쪽에서 쌀 같은 거를 차원에서 보내줬는데 북쪽에서 막 싫더라고요. 그런. 아니 보내줘서 받았어요. 받았었어요. 받고. 근데 싫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다 받았고 우리 남한이 홍수가 났을 때 북에서 또 보내줬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적 서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지금 여기 국정원장으로 가신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특사로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났죠.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만나면서 햇볕 정책을 쓰고 그 햇볕 정책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탈북자가 이제 만들어지죠. 우리 남한 문물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나니까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도와주는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조선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저기 이제 개성공단 같은 건데 그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면 개성공단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들었죠. 그러면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이 왔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때는 아직 개성공단은 자동. 개성공단은 이제 김왕자 사건이 이제 금강산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남북이 상당히 얼어붙었는데 그 얼어붙을 때도 일부 한번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은 개성공단은 계속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막아버려? 그 뭐 왜 막았느냐고 저보고 물어보면은 저 교도소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지 이제 아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뭐 유추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여러 참모들이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제 북조선은 핵을 이제 계속 그렇죠. 개발을 하고 이쪽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이나 이런 걸 보내주면은 그거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민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 민한테 안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핵 개발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참 어리석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쌀을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개성공단에 그러니까 많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 학자들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성공단은 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뭐 돈 20만 원뿐이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럼 그거 10만 원 개인 주고 10만 원을 갖고 정부에서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10만 원 갖고 뭐래요? 교육식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비 들어가고 의료비 들어가고 사회 가장 이 모든 제도 그 우리는 월급을 10만 원을 받으면 내가 의료비를 내야 되지만은 북조선은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소련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잃어가고 10만 원 잃어가는데 이 무식한 이 보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10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핵 개발하는 데 간다 이거죠. 잘못한 생각이죠. 이게 뭐 전혀 이제 그 북조선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자꾸 핵 개발은 자꾸 되고 이러니까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막으면은 더 이상 그네들 논리대로 하면은 핵 개발이 안 됐었어야 되네요.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영향이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징성이요, 두 번째는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교류의 지표, 기본이 되고, 세 번째로는 북조선 경제가 좋아지고, 남조선 경제가 그걸 통해서 수출의 하나의 그 기틀을 마련을 하고, 네 번째로는 통일을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장이 되고, 다섯 번째로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징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 남북관계가 얼어버리는 일부러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이제 제가 뭐 이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때 그렇게 개성공단에서 그 많은 돈을 갖다 퍼주기 해갖고 그 돈을 갖고 핵 개발이 됐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반성해야 돼요. 그거 막았거든요. 막고 났으면은 걔네 핵 개발 더 이상 못 해야 되잖아요. 막고 우리만 막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막았어요? 유엔이 막고 그렇죠, 미국이 막고 이런데 핵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식한 얘기를 갖고 접근하면 남북관계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성공단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고 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4.27 그 2년 전에 2019년도잖아요. 정상회담을 했고 힘들게 이렇게 소면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뭐라 해야 되나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움직임이요? 2019년도가 아니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4.27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9.19 열리고 우리 대통령이 뭐 3번이나 이렇게 만났어요. 트럼프도 3번을 만났고 정상회담을 2번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우리 판문점에서 그렇죠. 우연하게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했는데 상당히 서로 간의 교감이
그렇죠. 좋았고. 잘 나간다고. 네. 솔직히 저는 병합협정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도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그 방문점에서 폭발, 그 연락사무소도 폭발 나고, 그 또 삐리 문제가 있었어요. 삐라. 죄송합니다. 삐라 문제도 있고 틀어놨으니까 갑자기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삐라 때문에 도대체 왜 못 보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탈북자들이 보냈잖아요. 그 두 가지 누가 보내는 건지 나눠서 한번 얘기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4.27 이후에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정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까 안 풀리느냐? 이거는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용미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쓸데없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정하고 쓸데없는 간섭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완벽하게 저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27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이제 남북이 교류를 하자고 다 하고 이랬댔는데 미국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 관련된 부분에 제재가 있어요. 그렇죠. 핵에 관련된 제재인데 우리가 북조선에 금강산 관광 가는 거는 유엔 제재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거는 유엔 제재하고 관계없이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측면에는 쓸데없이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 헤게모니를 북조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헤게모니를 트럼프가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당사자 간에 하는 것도 일단은 제재를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측면에는 이제 우리가 뽕 하고 이제 연락사무소가 폭발시킨 것은 비란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는데 그거는 명분이고, 그것보다는 아니 대통령이 이거 하자고 했는데 교류를 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수석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그걸 진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 나가고 이제 한번 연락사무소 이제 한번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표면상에 지금 비란 문제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게 간첩이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통해서 간첩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조선에도 이미 너무나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보급이 돼 있고, 그래서 외국 정보들이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 아는 탈북자만 하더라도 편지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누나 돈 좀 보내줘요, 장마당에 상점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런 게 오고 가는 이 시대인데, 시대에 들떨어지게 이 비라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는. 그렇군요. 자극하는 거. 그러면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두 나라, 남한하고 북조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의지는 이제 명확해요. 대통령 의지 명확하고, 그게 이제 이 참모들이 이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대북의 가장 기본적인 창구인 국정원을 북조선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는, 그러니까 북조선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라 북조선에서 우리를 잘 아는 인사가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니까 국정원장으로 갔으니까 아마 지금쯤 이렇게 물꼬로서 또 다른 정상회담 아니면은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이제 그거 하는 부활하는, 또 금강산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는 미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건이 왔잖아요. 와갖고 이제 꽁지를 조금 내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쪽에 이제 트럼프가 항상 이 북조선의 관계는 미국의 선거판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북조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북조선 카드를 통해서 선거에 반전을 일으켜 볼까.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북조선에도 뭐 화해 제스처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려고 하면은 가장 1차적으로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돼야지 어떤 긍정적 시그널이 오지 않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지금 좋은 딱 시기예요. 좋은 시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그 코너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 몰려있는 거를 뭐 트럼프도 재선을 위해서는 북조선 카드를 갖고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는 제대로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특히 북조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인적 개편을 해놨다. 이건 우리가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인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이렇게 너네가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국정원장도 안 지켜놓고 북조선을 비교적 잘하는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안 지켜놨으니까 이거 빨리 좀 해갖고 서둘러 봐봐. 이러면은 희망이 있는 거야. 미국에서 선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잘 되겠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남북 관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도 들고, 왜냐면 분단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남북 관계가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제 궁금증을 많이 풀었어요. 좀 더 공부해야 되지만 저는 스스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박사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